26페이지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것들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환경.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별거 아니고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 특히 토지는 자연 환경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일부다. 토지는 자연 환경의 일부이다.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아주 가장 폭넓게 바라보는 것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이고요. 지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땅표면, 이런 식으로 땅표면입니다. 땅표면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표라고 그래요. 지표. 그러면 땅표면인 여기 지표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평 공간이라고 해요.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 땅 속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지중 공간입니다. 지중 공간을 지하 공간. 그럼 땅 위는 공중이죠. 그럼 여기는 공중 공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공간에 관한 개념을 볼 때 여기를 지표 공간이라 하지 않고 수평 공간이라 한다는 것, 지하 공간 혹은 지중 공간이라 한다는 것, 공중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고 하죠. 3차원 공간. 이때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자들은 초기에 수평공간과 대응되는 용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수평공간과 대응되는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수직공간. 그렇게 붙였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했었냐면 입체공간 이랬어요. 수직공간의 개념으로서 생각한 게 입체공간이었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다른 학문들에서는 수평공간, 입체공간에 수평공간인 지표가 다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표까지를 넣어서 입체공간이라고 말하더란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말이죠, 공중과 지중 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18회 시험에서는 공중과 지표와 지하 공간을 합쳐서 입체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입체공간의 개념에 수평공간까지를 집어넣어서 입체공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학문처럼. 그럼 결국은 입체공간이란 3차원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알아두십시오. 땅 표면 지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평공간. 땅 아래 지하는 지중공간, 지하공간. 땅 위 공중은 공중공간. 그 다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공간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공간과 관련해서 땅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해요? 네, 지표권 그래요. 지표권. 지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하권 그래요. 지하권.
그럼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 그래요? 공중권 그래요. 공중권. 공중권.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땅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표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건물을 세우되 몇 층까지 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무슨 권과 관련이 있어요? 공중권이죠. 지하 몇 메타까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지하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공부를 더 하시면 이것들이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 전체 무한정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하권 전체 무한정으로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는 두십시오. 그건 나중에 더 공부할 겁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럼 만약에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가치를 구한다고 할 때 토지 가치, 요거 수평공간의 가치가 아니라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얘가 1억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것은 1억은 수평공간의 가치가 아니라 3차원 공간 가치의 합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 다음 위치로서의 부동산 이야기합시다. 위치. 여러분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는 말과 상대적 위치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오늘 우리 학원 이 건물 처음 오실 때 학원 오실 때 에듀윌 대방학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방역 몇 번 출구라고 그랬어요? 2번 출구 앞에 또는 2번 출구 옆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내일 오실 때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필요는 없죠. 근데 오늘도 그대로 거기 있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바뀌진 않으니까.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디 옆에라고 하는 것 이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걸상의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 몇 분단 몇 번째 줄은 내일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자리에 앉는데 그냥 오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옆에 같이 앉은 사람이다. 내가 친분이 있어서 같이 앉은 게 아니고 그냥 오다 보니까 같이 앉게 됐다. 그럼 내일은 짝꿍이 바뀔 수도 있죠. 이건 상대적 위치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접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접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접근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접성이라는 용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는 용어와 근접성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근접성이라는 용어는 뭐고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뭐냐 이거예요. 자, 접근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목적 대상물과 시간적으로 그리고 거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겁니다. 어떤 목적 대상물과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적다. 심리적이라는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런데 이 말과 함께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말이냐면 근접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 근접성이란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접근성 때문에 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접근성과 근접성은 글자 하나 뒤집었을 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거리적 개념이에요. 거리가 가깝다. 이게 근접성. 그러면
여러분 근접성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자, 예를 들어 보드릴게요. 잘 봐주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갑이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적 대상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대상물이 길 하나 있는데 이 길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목적 대상물이. 그러면 여기를 가까우니까 거리가 가깝죠. 우리 학원 앞에 보세요. 거리. 저 길 건너편이네. 학원 저 길 건너편에 있네. 이렇게 가깝습니다. 근데 건너가려고 보니까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무단 횡단해볼까 생각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네. 중앙분리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길 지나가는 분한테 횡단보도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래에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횡단보도 찾아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20분 걸렸대. 그러니까 근접성은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 목적물을 보면서 돌아서 와야 돼. 아니면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출입구가 반대편에 있는 경우. 아니면 주차장과 목적 대상물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근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부동산의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접성이 더 중요합니까?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 가치는 높다. OX. 옵니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점.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높다. X입니다. X입니다. 항상이란 말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릴까요?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이란 말 쓰면 무조건 틀리는 말일까요? 쓸 수 있나요? 항상이란 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경우에 항상이란 말 쓸 수 있나요? 네? 뭐를 설명할 때요? 절대적 위치. 항상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경우는 쓸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을 경우는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포함 관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답하는 훈련들을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제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범위가 있고 이런 범위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봐요. 그럼 A가 범위가 넓어요? B가 범위가 넓어요? B가 넓지. 그러면 A는 항상 B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A가 B 안에 들어있죠. 그럼 A는 항상 B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럴 때는 항상이란 말 쓸 수 있어요. 포함관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률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맞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률적 시장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넓은 개념이거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때는 항상자 나오는데 맞고 어떤 때는 항상자 나오는데 틀리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답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객관식 답하는 요령들을 앞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접근성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외를 보여드릴게요. 갑돌이네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갑돌이네 집하고 딱 붙어 있어. 목적 대상물이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거리도 가깝죠. 심리적 부담도 없죠. 경제적 부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스탱크야. 그럼 갑돌이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 혐오 시설은 예외라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위험 혐오 시설 말고 편익시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적당한 주거용 주택가 적당한 거리에 시장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편익시설이니까. 근데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주택이 시장 안에 있어. 문만 열면 매일같이 살아 그래. 갑돌이네 집값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접근성에 원칙이 있고 그런데 접근성에도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가 존재하는 한 항상이란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이건 원칙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항상 높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외도 있기 때문에.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차근차근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어떤 때는 O, 어떤 때는 X인지를 답을 해가는 요령들을 배워갈 겁니다. 여하튼 기초과정이니까 그만큼 소개합니다. 그 다음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가족, 친지 모든 분들한테 다 알렸나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거 친구분들, 주변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빨리 알리세요. 금방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안 알려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 금방 쳐요. 모임 몇 번만 안 나오면, 요새는 말이죠, 모임 안 나오고 나 좀 준비하는 게 있어, 공부 좀 해, 그러면 바로 눈치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알리시고 주변 환경에 요청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좀 공부 좀 할 거니까, 이번에 자격증 딸 거니까 내가 좀 모임 못 나가도 좀 이해해주고, 또 가족들한테도 내가 좀 집안일 조금만 내가 못해도 주변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못하면 공부하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기왕 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김에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좀 사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영향 되게 많이 받아요. 친구 공부 친하게 지난 분들이 나중에 막 남아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날씨도 좋은데 2시간만 하고 나가갖고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꼬시고 그러면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 많단 말이죠.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그 다음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갈게요. 교재 28쪽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 앞에 할 때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어떤 측면을 따진다 그랬죠. 첫 번째, 법률적 측면. 두 번째, 경제적 측면. 세 번째, 기술적 측면. 법경기,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 말하자면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유형적 측면이에요, 무형적 측면이에요?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그러면 유무형의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을 복합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중에서도 협의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예요,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이것과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복합 부동산입니다. 제가 복합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이것이 뭐다?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구분할 때 이 둘의 경우가 혼동이 오더란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와요. 자연스럽게 헷갈림이란 게 와요. 어떤 때 헷갈리느냐? A란 개념을 배웠는데 이제 곧 이어서 B란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이 개념이 두 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개념의 혼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것은요, 공부되어 가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는 게 없으면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 아예 헷갈리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다가 언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제 뒤로 갈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3월 달부터 헷갈리면 괜찮아요. 늦어도 5월 달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9월 달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10월 달에 피크로 헷갈리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저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했죠. 시험 앞두기 일주일에 또는 10월 달에 공부 다 하는 분 많아요. 시험 앞두기 일주일 전에 질문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때 공부 다 해. 다 하면서 급해요. 빨리 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답이 늦나요? 막 그래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설명한 얘기 다 그대로 물어봐. 그리고 진짜 많이 헷갈리네요. 막 그러고. 그런 얘기 남들 다 3월달에 헷갈릴 때 그 사람은 10월달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아주 피크로 헷갈린 상태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헷갈린다 그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걸 거치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따질 때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개념 이해하셨죠?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29쪽 제일 하단으로 가면 토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용어. 토지 용어입니다. 이 박스가 전체가 토지입니다. 이 박스가 전체가 토지입니다. 이 박스가 전체 토지를 가리키는데 이 토지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 이거는 안쪽은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바깥쪽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과 불가능한 땅 다 싸잡아서 일컫는 토지 명칭, 가장 넓은 토지 명칭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공업용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요, 하천의 바닥 토지, 하천 바닥 토지, 하천의 바닥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바닥 토지, 이런 모든 바닥 토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거 뭐다? 방금과 같이 건축 불가능한 땅들인데,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의 바닥 토지라든가 철로가 놓여 있는 바닥 토지, 이게 건축이 불가능한 땅. 그리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럼 모든 바닥 토지를 통칭하는 말이 부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고 건축이 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땅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여러분 건축법은 여러분 배우는 시험 과목에서 어느 과목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공법. 부동산 공법은 몇 개 법이에요? 6개 법. 6개 법인데 그 중에 건축법이란 게 있어요. 그 건축법의 용어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건축 가능한 땅, 대지. 대지.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대지라고 해요. 건축이 가능한 땅, 대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대지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한 땅. 그런데 건축이 가능한 땅, 대지, 건축법상의 용어입니다. 이 대지와 함께 같이 기억할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건축법상의 용어이지만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택지. 들어보셨나요? 택지. 이 택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이 이렇게 같은 말로 사용될 때도 있고 거의 용어가 막 혼용돼 사용될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거의 혼용돼서 같은 의미처럼 사용될 때가 많다. 건축 가능한 땅을 건축법상에서는 대지, 일상적인 용어 또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는 택지. 말뜻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건축 가능한 땅 그럼 뭐라고요? 대지. 건축법상의 용어로 원칙적으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상의 용어 혹은 일상적인 용어로는 택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럼 대지가 넓은 거예요? 부지가 넓은 거예요? 부지가 넓은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공시법이란 과목이 있어요. 공시법은 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등기와 관련된 법이고 또 하나는 지적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법이 하나 있고 지적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지적과 관련된 법에는 지목이란 걸 배우게 돼요. 몇 개 지목이 있어요?
28개 지목이 있어요. 그 지목을 배우게 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는 땅. 이게 지목이 대인 토지. 그래서 얘는 지목이 대인 토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이용이 돼요. 공업용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땅,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 번 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반드시 대지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아까 포함관계에서는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말은 언제 쓸 수 있냐면 포함관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 반드시 대지이다. 그럼 맞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대지의 지목은 대다 그러면 안 되지. 얘는 대 아니거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것의 지목은 나중에 배워요. 공장 용지. 그리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학교 용지. 종교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종교 용지가 지목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포함관계 용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초과정이지만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냐면 토지의 용어를 설명함과 동시에 객관식 답하는 훈련을 한 번 한 거예요. 일부러. 기본 이론 때 한 번 딱 하는 것보다 기초과정에서 객관식 답하는 훈련을 한 번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이론 때 또 하는 거예요. 심화 때 또 하는 거예요. 객관식 답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포함관계를 이야기할 때 작은 것과 큰 것 중에서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항상 들어가니 따라서 얘는 항상 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걸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겁나게 어려우면 기초과정에 못하는데 저게 겁나게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뭔 말인지를 알거든요. 자, 그 다음 30페이지 넘어가요. 31페이지 후보지 이행지 보시죠. 토지 분류입니다.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여러분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택지 지역은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나누고 농지 지역은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임지 지역은 용재림 지역, 신탄림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절 보실래요? 택지 지역 이 말이 뭐냐면 택지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택지는 개별 토지지만 택지 지역은 택지로 구성된 지역, 농지로 구성된 지역, 임지로 구성된 지역. 마찬가지로 주택 지역, 주택지로 구성된 지역. 그러면 전이 뭐예요? 밭. 그럼 답은 논. 과수원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용어만 설명하면 되네요. 용재림 할 때 용재는 가구용 목재를 가리키는 말. 신탄임 할 때 신탄은 땔감 같은 걸 가리키는 말. 숯 이런 거, 땔감을 가리키는 거. 그러면 토지의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구분했어요. 지역 잘라서 구분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분류를 넘어간다 그래요. 여기를 넘어갈 때 대분류 넘어간다 그래요. 그럼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 이렇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 요거. 이 대분류를 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분류 넘어가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대분류 넘어가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분류 넘어가는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 중에 있는 땅, 우리는 이것을 이행지, 이걸 이행이라고 하는데 유념할 것은 사실은 이행이란 말은 전환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분류를 넘어가든 소분류를 넘어가든 전부 다 전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대분류 넘어가는 전환은 그냥 전환이라 하지만 소분류 넘어가는 전환은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환이라고도 하고 이행이라고도 한다. 천천히 다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 여러분 임지가 더 쓸모가 있어요? 농지가 더 쓸모가 있어요? 농지가. 농지를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농지보다 택지가 더 쓸모 있는 거 맞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가려고 그래요. 또 이것도 이것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바꿔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분류를 넘어가는 건 이행, 큰 분류를 넘어가는 건 전환인데 큰 분류를 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후보지, 작은 분류를 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행지라고 해요.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지금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이지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붙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후보란 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후보란 말을 떼신 때가 대통령이 딱 돼서 취임하면 후보란 말을 떼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듯이 마찬가지예요. 농지 지역의 전으로 이용되던 땅이 택지 지역의 주택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면 대분류 넘어가는 거죠. 대분류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후보지가 맞죠. 그러나 바뀌었다 그러면 주택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예요? 상업지야. 그냥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고, 바뀌었다 그러면 상업지고.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어떤 때 붙여야 되냐면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붙이는 말이에요.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지역의 어떤 땅이 전이었던 것이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주택지고, 바뀌는 중에 있다 후보지다.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고, 바뀌었다 그러면 상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중인 토지라 해야지 전환된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서요? 그러면 제가 원래 기초과정에서는 뒤에 OX 이런 거 안 하는데 진짜 많이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OX 하나 짚어드릴게요. 41페이지. (41페이지에) 동그라미 7.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환된이 아니에요. 전환 중인 토지라고 그래야 돼요. 전환된,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전환된 토지는 바뀌어버렸으니까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이는 거예요.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뒤는 맞아요. 이 문제 풀면서 7번이 뭐가 틀렸나요? 아무리 봐도 글자 틀린 걸 찾을 수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환된, 과거형이 아니라 전환 중인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셨죠? 돌아오시죠. 31쪽에 맹지하고 대지 이야기 좀 합시다. 토지의 용어 중에서 말입니다. 토지 용어 중에서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갑돌이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돌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갑돌이 땅입니다. 요 올돌이 땅입니다. 여기 도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갑돌이 땅은 도로와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요. 갑돌이
드나들 수 있게요, 없게요? 이거 드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을이 허락 안 해줍니다. 어떻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을이 안 볼 때 살짝 그러던데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드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드나드나요? 했더니 폴짝 그러던데 이 폴짝 안 됩니다. 10m야. 자, 그러면 어떻게 드나다면 당당하게 을의 땅을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허락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을의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다. 얘가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서 여기다가 철조망을 쳤다. 못 다니겠다. 그랬을 때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얘가 패소합니다. 여하튼 다닐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지역권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잘 민법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은 안 됩니다. 이 건축법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땅을 뭐라고 말한다?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 우리 맹지할 때 맹자 어떤 때 이 단어 쓰는 거 아시죠? 네, 맹지입니다. 그럼 맹지는 값어치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 그러면 우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걸 놓고 볼 때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걸 진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그래요. 그럼 맹지는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니까 맹지 진가에 맹지 감가예요. 맹지는 감가로 행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됩니다. 맹지 감가. 자, 그런데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갑돌이는 을돌이 땅을 사서 붙였습니다. 도로와 접성면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도로와 접성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접성면을 만들면 통행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접성면을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다. 그럼 사람 통행은 몇 메타고 차량 통행은 몇 메타냐? 이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다 공부하시고 1월 달에 제가 묻습니다. 사람 통행 몇 메타요? 차량 통행 몇 메타요? 그러면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하튼 저렇게 합치면 이렇게 통로를 만들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럼 토지 모양이 도로와 접성면 부분은 좁고 안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럴 때 얘는 마치 푸대 모양, 자루 모양이라 해서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합니다. 아까 터라는 의미에서 대지와 달라요. 한글로는 대지가 똑같은데 한자가 이게 푸대할 때 쓰는 자루를 의미합니다. 자루 모양의 대지. 그래서 대지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한글로 하면 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지는 자루 모양의 대지다.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 개념이 있습니다. 필지와 획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건데 3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한눈에 보기 필지와 획지 표로 가십시오. 여러분 등기 등록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여쭤봤을 때 등기부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걸 등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할 때 또는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 등기합니다. 자, 그럼 갑돌이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샀다고 합시다.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샀다. 그걸 1필지로 등기했다. 200제곱미터의 땅을 샀다. 1필지로 등기했다. 300제곱미터의 땅을 샀다. 1필지로 등기했다. 이해 가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의 땅을 사서 1필지로 등기할 수도 있고 300제곱미터의 땅을 사서 1필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등기 등록의 단위 갑돌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 중요한 건 면적의 단위 아닙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필지는 면적의 단위 아니다. 그럼 뭐다? 등기 등록의 단위다. 그럼 비교표입니다. 필지 부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부동산 공시법은 등기와 관련된 법이 있고 지적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등기와 관련된 법은 그냥 등기법입니다만 지적과 관련된 법은 이렇게 법명이 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초보자입니다. 법명을 줄여서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공시법 쌤이
이걸 하면서 줄여서 공급법이라고 줄여 말했더라도 여러분은 줄여서 말하지 마십시오. 꼭 원칙대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해놓으시고 나중에 숙달되면 3월달이나 5월달쯤 가서 줄여서 말하시고 지금 공부하실 때만큼은 법명을 원칙대로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부동산 공법은 법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은 법이 몇 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 법명을 다 외우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 범위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명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법명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숙달이 되시면 약칭으로 줄여 말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공급법. 그래서 공급법이라서 그게 뭐냐 하니까 공동구매에 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법명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그 법에서 하나의 지번을 붙이는 토지 등기 등록의 단위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으로서 필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잠깐 봐주세요. 우리 일상적으로 말할 때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말하기를 야 갑돌아,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말할 때 친구거든요. 너 어디 땅 샀다며. 그랬더니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보여줄게. 와봐. 높은 데로 가갖고 저기 저 길 건너편에 보이는 저 새 필지의 땅이 보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일상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평소 말할 때 한 필지의 땅이 어떻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 땅 보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저 땅덩어리에 한 덩어리 저거 내가 어디 산 거야. 그게 일상에서 말하는 용어이고 그게 바로 뭐다? 획지입니다. 획지. 그럼 일상적인 한 덩어리의 토지를 뭐라고 말한다? 획지라고 부른다. 부동산학은 바로 우리 현실에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 과목에서는 획지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의 단위인 필지란 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획지란 말 안 써요. 현실적인 이런 용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은 현실에서 말하는 그 단어 한 덩어리의 땅 그걸 획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필지하고 구분합니다. 자, 잠깐 봐주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갑이란 사람이 200제곱미터의 땅을 사서 1필지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땅 300제곱미터를 또 사서 1필지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필지는 몇 개예요? 2필지죠.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면 이 2필지인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한 덩어리의 땅으로 보일 수 있죠. 그 한 덩어리의 땅을 싸잡아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획지. 그러면 2필지가 1획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또 말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샀습니다.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 평당, 쉽게 말해서 평당 10만 원씩의 100평을 샀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1획지죠. 1획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평당 15만 원씩의 또 100평을 샀어. 그럼 또 1획지죠. 그러면 획지 2개죠. 이 2개를 합쳐 1필지로 등기했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의 개념을 알아두시되 획지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 그것이 획지.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 획지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 일상에서 말하는 한 덩어리의 토지, 대개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네요. 1필지가 2개 획지로 나눠질 수 있고 거꾸로 2필지가 1획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필지하고 획지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하기로 하고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다 아니다? 아니다.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다. 여러분 법 과목에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이다.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의 땅, 일상에서 쓰는 한 덩어리의 토지가 뭐다? 획지다. 용어 아시겠죠? 예, 획지의 개념이 뭔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한 덩어리의 토지.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대개 말하기를 내가 평당 이만큼 땅을 산 거예요. 내가 땅을 평당 10만 원에 이만큼 샀다. 근데 이만큼의 땅이 200제곱미터다. 또는 200평이다. 그러면 이게 뭐다? 그냥 1획지야. 나는 평당 15만 원에 이렇게 평당 15만 원에 100평을 샀다.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100평이라고 제가 말해보면 평당 100만 원에 또는 평당 10만 원에
이렇게 한 덩어리 샀다. 그럼 이게 일획지인 거야.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한 덩어리 전체를 일획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할 때 내가 등기를 이만큼 샀는데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등기했다. 그럼 내 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은 전부 뭐라고요? 필지 개념입니다. 토지 용어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바로 11번의 나지 개념입니다. 함께 기억할 게 건부지인데 나지 건부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거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쉬죠.